안녕하세요, 진영주입니다. 어느덧 매우 후덥지근한 7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나무 아래에 앉아 냉장고에서 막 꺼내온 수박을 반으로 뚝 잘라 한 입 베어 물고 싶은데요. 지금 제 옆에는 누구든지 모든 이야기를 시원히 털어놓고 싶게 만드는 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승호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승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자기소개하면 뭐 수상 경력 그런 것 좀 몇 개 말씀하시던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미천해가지고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뇌위장관 질환이더라고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질환명이 참 생소하거든요. 뇌위장관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면 참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소화가 안 되거나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건데요.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밤새 가슴이 쓰려서 잠 못 주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 원인으로 유발되는 위장관 질환을 뇌위장관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소화불량이라든지 과민성 장증후군, 또 위식도 역류질환 등을 예로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와 위장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 뇌와 위장관은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이렇게 복잡한 신경 고속도로를 사방팔방으로 질주하다가 배가 고프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유해한 균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가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와 위장관 사이의 정보 고속도로를 뇌위장관 축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위장관을 두 번째 뇌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이 복통이나 소화불량 등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떤 증상을 초래하나요? 위장 질환은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학자분들의 연구에서 정신 증상이 위장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위장 질환 환자에서 우울이나 불안, 또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동반된다면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로 최근에 일반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뇌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배가 아프고 또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위장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피질 축을 통해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은 일종의 독성 물질입니다. 분비된 코티솔이 혈관을 타고 위장관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또 위장벽을 수축시키거나 위장세포들을 심지어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장벽이 자극되면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과민성 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위장관 운동이 억제된다면 환자분들은 변비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뇌위장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뇌위장관 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인분들에게 알려진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병률이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기 내과에서 기존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7%,
또 소화불량은 약 25%까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적인 원인이 고려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뇌위장관 질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뇌위장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과로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뇌위장관 질환의 위험성을 향후에 더 높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소방공무원분들 1,200여 분을 대상으로 뇌위장관 질환과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뇌위장관 질환의 유병률을 나타냈었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이 4분의 1 정도라고 했는데 소방관 분들께서는 대략 어느 정도?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약 50% 이상,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뇌위장관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소방관 분들이 특히 참 스트레스 많은 일에 근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부분 이런 스트레스들은 원인이 되는 것은 급성기 스트레스도 물론 원인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쿠팡 화재를 예를 들자면 현재 나타내는 증상보다 향후에 3개월, 6개월 후에 이 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 점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더욱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에게 흔하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뱃속이 불편한데 뇌위장관 클리닉에 방문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뇌위장관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환자분들께 이런 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매번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뇌위장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내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문진과 혈액 검사,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시고 신체적인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장관에 염증이나 궤양 등의 병변이 발견된다면 해당 증상을 우선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과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내과적인 치료 후에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심리적인 원인을 꼭 평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환자분들께 정신의학적 면담을 진행하고요. 필요시에는 심리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심리검사, 또 신경 생리검사, CT나 MRI 등의 뇌영상 검사를 진행해서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확한 뇌위장관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말씀드린 정신의학적 면담을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근심 걱정 없이 즐거워 보이시는 분들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성장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은 없었는지, 또 최근에 심각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염려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건강염려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또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얼마나 과연 이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본인을 지지해 주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적 지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정신의학적 면담만으로도 뇌위장관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제 경우에도 수년간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들이 짧은 시간의 면담만으로도 몰라보게 증상이 호전되는 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수면장애나 우울감, 또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약물이라고 하면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데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이나
우울감을 낮추기만 해도 위장관 증상은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약물 치료는 말씀드렸던 뇌와 위장관 사이의 연결성을 호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한 분들을 보면 보통 생각의 잣대가 다소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범한 일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거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런 분들께는 인지치료라는 치료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위장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좀 벗어던지고 현재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클리닉 치료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뇌위장관 클리닉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안타깝게도 이런 뇌위장관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진료과 간의 학문적인 교류라든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뇌위장관 질환만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통합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병원에서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아시아권 최초의 뇌위장관 스트레스 클리닉은 하나의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환자분들의 두려움도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뇌위장관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정작 그 원인을 찾고 치료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진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색안경을 빨리 벗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뇌위장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나 복통, 잦은 설사 등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